혹시 마포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시다 얼마 전 가게를 정리한 박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일군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분의 눈물.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마트에만 가도 한숨부터 나오는 금사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쌓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남들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수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여기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포에서 30년 넘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던 박 사장, 박영수. 얼마 전 그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마포 설렁탕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낡고 해진 사전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박 사장은 요즘 아침을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우려내느라 주방이 한증막 같았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진태 부장뿐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속 편하겠네. 평생 일군 가게 정리하고 받은 목돈으로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으니. 김 부장의 말에 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떵떵거릴 게 뭐 있나. 그냥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네랑 이렇게 커피나 한잔할 수 있으면 됐지. 근데 말이야, 진태야.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 마트에 갔다가 사과 하나 집어 들었는데 이게 금을 발라놨나 싶더라니까. 기름값은 또 어떻고. 내 차가 기름을 마시는지 내가 기름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박 사장의 푸념에 김 부장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게 다 신호야.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고요한 법이라고. 요즘 심상치가 않아. 신문만 봐도 뉴스만 틀어도 온통 심상찮은 이야기뿐이잖아.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워런 버핏 같은 큰손들이 왜 수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나? 그 사람들은 냄새를 맡은 거야. 곧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걸. 박 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친구의 노파심으로만 보였습니다. 에이, 사람 불안하게 무슨 소리야. 위기 말은 많아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하루하루 국밥 말아 팔고 월급 받아 살면 그만이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랑 상관없어. 난 말이야, 이 가게 판 돈으로 아들 녀석이 추천해준 곳에 싹 다 넣었어.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묵혀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더군.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지금껏 내가 국밥 팔아본 돈보다 많을 거라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신감 넘치는 박 사장의 말에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친구의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박 사장의 희망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친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귓가에는 아들이 했던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노후 책임지고 황제처럼 모실게요. 이 투자 하나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국밥을 말아내느라 굽었던 허리를 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황제처럼 만들어주겠다던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매달 통장에 찍히던 이자는 어느 날부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버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이 터질 겁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장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피부치인데 설마 아버지를 속일 리가 있겠나.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박 사장 앞에는 엉망으로 취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 평생이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은 박 사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박 투자는 실체도 없는 신기루였고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 새벽마다 일어나 뽀얀 국물을 우려내던 그의 땀과 눈물이 아들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김 부장이 굳게 닫힌 문을 수없이 두드린 뒤에야 그는 유령 같은 몰골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냉골이었고 식탁 위에는 며칠은 되어 보이는 굳은 밥과 마른 반찬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 사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나 뭐가 잘못된 걸까? 평생 남 속이지 않고 내 국밥 한 그릇에 정성 하나는 진짜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김 부장은 차마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리 싸들고 온 따뜻한 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저 아들을 믿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야. 세상이 너무 험해진 거야. 기억나나? 예전에 내가 자네한테 폭풍이 올 거라고 했던 말. 그 폭풍은 말이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휩쓸어가.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살아남는 거지.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평생 돈의 흐름을 봐왔어. 돈이라는 녀석은 뜨거울 때 모여들었다가 차가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금이 바로 그 썰물 때야. 경제는 말이야. 대략 18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있어.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그 격차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하더군. 정부 빚은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 카드빚 연체율은 치솟고 있어.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나?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거지. 비상금이 한 달치 생활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런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네. 박 사장은 멍한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박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수야, 30년 전 자네가 나한테 장가 미천하라고 말없이 쥐어줬던 그 돈 기억하나? 내가 그거 갚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라며 손살에 치던 자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나 그 돈으로 종잣돈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그때 그 돈에 내 마음 조금 보탠 걸세. 이걸로 다시 시작하게. 통장을 받아든 박 사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일으켜 세우려는 친구의 진심 앞에서 그는 무너진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이 그 낡은 통장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열하며 김 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태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자네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내 피땀 쥔 돈을 지키는 방법조차 몰랐던 거야. 평생 국밥 그릇만 들여다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과 귀를 막고 살았어.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지키는 최선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는데. 김 부장은 우는 친구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네.
영수야,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어떻게 다시 번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야. 정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려 할 걸세. 그럼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덮치겠지. 그럴 때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것들이 있어. 바로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의 주식 같은 것들이지.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가 재편되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네. 폭락장에서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김 부장의 말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친구에게 건네는 유일한 동화줄이자 희망의 설명서였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쥐어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돈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새벽 공기 속에서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한탄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2026년이든 2027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언제 파도가 닥쳐도 부서지지 않을 나만의 튼튼한 둑을 지금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그 첫 번째 벽돌을 쌓는 날이 되어야 하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네. 박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이곳에 35년간 대한민국 대표 전자회사에서 청춘을 바친 최인규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가을 동기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의 35년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낙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때에 맞게 익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예전 같으면 실적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는 신문 경제면과 유명 경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세상의 흐름을 공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달러는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가? 35년간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동진 씨가 흥분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규야, 너 아직도 그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아먹고 있냐? 이 사람아, 그러다 벼락거지 되는 세상이야. 동진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최인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네오퓨처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연구원이야. 지금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대박이라더군. 미국 FDA 승인만 나면 주가가 10배, 20배는 뛸 거래. 나 벌써 이걸로 2차 뽑았다. 동진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인규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딱 1억만 투자해봐. 내년 이맘때는 우리 같이 지중해 크루즈 위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거라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는 황제처럼 살아봐야지.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최인규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대로 가다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기 모임에 나간 최인규 씨는 더욱 큰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진 씨가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 은행의 VVIP 고객 최인규 부장님이십니다. 인규야, 너는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게만 살아서 좋겠다. 우리는 모험이라도 해보는데 자네는 그냥 앉아서 늙어 죽을 셈이냐? 좌중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최인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진아, 나는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네. 그저 내 아내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만 있으면 만족해. 나는 말이야, 내가 5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자네가 말한 그 바이오 회사,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군. 내 35년이 담긴 돈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 던져넣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아내와 함께 장 보고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주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겠어.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최인규 씨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상은 2026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영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규 씨가 아내와 함께 베란다 텃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흐느낌에 가까운 동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규야, 나 좀 만나줄 수 있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동진 씨는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바이오 회사는 임상 실패 공시와 함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는 퇴직금은 물론 아파트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날린 뒤였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황제가 되려다가 거지가 됐구나. 내 욕심이 내 평생을 다 잡아먹었어. 동진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인규 씨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며 그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진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돈은 잃었지만 자네 곁에는 가족이 있고 내가 있지 않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게.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과 사람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인규 씨는 자신의 통장과 자산 현황을 아내와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즉시 현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 원 남짓이라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은 자신이 평생 다녔던 전자회사와 국내 1등 통신사, 그리고 대형 은행주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내와 여행을 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가가 싸진 지금이 배당주를 조금씩 더 사 모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하고 자식들이나 동진 씨처럼 어려운 친구를 도울 최소한의 실탄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폭풍우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인규 씨는 동진 씨를 불러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노트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진아,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최선이야.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한 길게 보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 그게 내가 지난 1년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일세. 그의 노트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경제 용어와 원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2027년 봄,
최인규 씨와 그의 아내는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조용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걱정 없이 두 손 잡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인규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황제의 삶을 꿈꾸며 신기루를 좇았던 친구의 무너진 뒷모습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지키며 아내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지금.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갠 하늘처럼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설렁탕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분 혼자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아들이나 친한 친구가 와서 이거 원금 보장된다. 이거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다 하는 달콤한 유혹을 건네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말로 은퇴하신 분들의 목돈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금융사기에 약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요즘 너무 복잡해진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 땀 흘려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최 부장님이 늘 지켰다는 원칙. 내가 5분 안에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식 말만 믿고 혹은 친구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덜컥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님 친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돈을 불리겠다고 섣불리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자산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위험한 상품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최 부장님을 한번 보시죠. 이분의 방법은 뭐 대단하고 화려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막 불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가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 부장님은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째, 매달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연금보험에 넣어두고, 둘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튼튼한 회사 주식을 사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셋째,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자금 관리의 3가지 기본 원칙, 즉 매달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그리고 언제든 돈을 쓸 수 있는 비상 대처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산이 연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골고루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처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1년에 4에서 6% 정도 월세 받듯이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아이고 내 돈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좋은 회사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 부장님은 은퇴했다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도 보고 좋은 영상도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네오퓨처 바이오 같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는 겁니다. 금융 지식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노후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쥐는 길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 지혜와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박 사장님처럼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최 부장님처럼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방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내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연금, 배당주,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나누어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내 돈을 지킬 지혜를 스스로 꾸준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폭풍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 사장님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선택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5년에는 한 분이시면 대략 3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과는 또 다른 거라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약속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주택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거죠.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인데 혹시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도 더 내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안전한 평생 월급 통장인 셈입니다. 최 부장님이 즉시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내 손으로 돈을 벌면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박 사장님의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보다 금융에 대해 너무 모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네오퓨처 바이오처럼 이름만 번지르르한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 않으려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계신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다 알려주고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도 가르쳐줍니다. 이런데 참여하시는 게 최 부장님이 매일 경제신문 보고 공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이 5분 안에 설명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의 지혜는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분산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이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목표 시점에 맞춰서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라는 편리한 상품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노후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 둘째는 배당금이나 월세처럼 중간중간 채워지는 물통. 마지막 셋째는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저수지입니다. 이게 바로 최 부장님이 돈을 관리한 방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나빠져도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예금을 깨서 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든든한 노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단단한 성과 같습니다. 거친 세월의 강을 맨몸으로 건너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내려놓으니 손에 남은 것은 굽은 마디와 깊은 주름뿐. 황혼의 노을빛 아래 잠시 숨을 고르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구나. 내 평생의 땀방울. 그저 따스한 밥 한 끼와 자식들 웃음소리 들리는 아랫목을 위함이었거늘 이제와 돌아보니 남은 길은 어찌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고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비단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원망과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꼼꼼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설계한 최 부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경제신문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모습. 그분의 평온한 미소는 그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파도 앞에서 누군가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누군가는 스스로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 평화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는 박 사장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당신의 귀한 삶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눈물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님처럼 되는 길이 결코 특별하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확천금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소중히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같습니다. 그저 나는 몰라도 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은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금융교육과 디지털 배움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길잡이의 손과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분 안에 설명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최 부장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냉철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꾸준히 채워지는 물통,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저수지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우고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숭고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행복과 감동으로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황혼이 아닌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노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설렘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 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 하고픈 이야기도 많으시죠. 하지만 때로는 그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말한 건강 걱정이 약점이 되고 모임에서 나는 자식 자랑이 시기를 부르고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속사정이 뒷말에 씨앗이 되어 평생 쌓아온 나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은 그 씁쓸한 후회의 눈물을 닦고 나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지켜줄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서랍장 한 구석, 세월의 흔적처럼 잉크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낡은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그 낡은 볼펜. 67 한상우 씨에게 이 볼펜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청춘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의 크고 작은 역사를 기록해온 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그의 펜 끝에서 결정되던 시절. 그는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하지만 평생 지켜온 그 신념이 은퇴 후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억 3천만 원. 묵직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인생의 훈장을 받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제 아내 손잡고 못 가본 곳도 가보고 그리웠던 친구들도 실컷 만나야지. 장밋빛 노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뱉은 푸념, 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가. 통 머리가 맑지를 않네.
그저 살가운 대화인 줄 알았건만 그날 이후 세상이 그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총무를 맡아 꼼꼼히 처리하던 회계장부는 슬그머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봉사활동에 나서려 하면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라며 자꾸만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쓸모 있는 사람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힌 기분. 서랍 속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야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아직 뭐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사람을 세우고 이끌던 그의 말이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불렀습니다. 오랜 벗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 기분 좋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만큼은 있으니 마음은 편해. 든든함의 표현이었던 그 말은 하룻밤 사이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되어 온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형님, 이자 좋은 데가 있는데. 선배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안부 대신 돈을 바라는 전화가 그의 하루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각박한 사람이 될까. 들어주자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좋아하던 경로당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딸 부부와 함께한 저녁 식사, 사위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툭 던진 한마디. 저 둘, 요즘 사이가 영 안 좋은가 봐? 그 순간 식탁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얼굴로 집을 나선 사위의 뒷모습, 그리고 며칠 뒤 사위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집안의 흉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낡은 볼펜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후회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것을. 왜 입을 열어 상처를 냈을까. 한번 터져나온 말실수는 둑이 무너진 강물 같았습니다. 그때 그 땅만 샀어도 라는 후회는 그를 과거에만 사는 꼰대로 만들었고, 그 집 사정이 안 좋다더라는 뒷말은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며 그는 지인들에게 구조 신호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나?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허하네. 처음엔 걱정하던 답장들이 점점 짧아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되었고, 바로 그 약해진 마음의 틈으로 누군가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외로우시죠? 제가 좋은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제야 한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 저 볼펜은 잉크가 말라 더는 쓸 수 없지만 자신의 입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한때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써 내려가던 저 펜처럼 이제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은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내고 품위를 무너뜨리고 지갑을 노리는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날도 습관처럼 회관 청소를 도우려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장님 꼼꼼하시잖아요 하며 기꺼이 맡겨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앉아서 쉬세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뉘앙스는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더라. 돈도 좀 있다면서?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랍 속 볼펜을 움켜쥐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내 말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칼이 되었구나. 그날 밤 한상우 씨는 서랍을 열어 낡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는 마른 지 오래라 글씨 한 줄 쓰지 못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이 이상하게도 생생했습니다. 그 펜으로 인사기록을 정리하던 날들,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되뇌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잊고 살았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노후를 다 무너뜨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왜 사람들 피해 다녀요? 괜히 내가 입을 놀려서 다 무너졌어. 건강도, 체면도, 관계도.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그의 손에 있는 볼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던 시절, 저 펜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힘이 지금도 있어요. 단지 잉크가 아니라 말이 달라져야 할 뿐이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상우 씨는 말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더 이상 혈압이 올라서 힘들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 돌며 만보 걷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요. 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재산을 물으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요.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입을 조심했습니다. 딸 부부가 티격태격해도 이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더라. 천천히 잘 풀릴 거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닌 다리처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볼펜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잉크가 말라버린 이 펜도 아직 내 손에 남아있든 내 인생도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로만 나를 써내려가야지. 여러분, 제 얘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경로당에서 흘린 건강 이야기, 술자리에서 무심코 뱉은 돈 이야기, 가족 앞에서 던진 불필요한 말 한마디, 그게 제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의 인생을 흔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꼭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볼펜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69, 박노철 씨에게 그 볼펜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에서 30년을 근무하며 회의록과 보고서를 써내려간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사소한 상담까지 기록해온 손때 묻은 벗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박 씨는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살아야지.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입으로 쌓은 건 입으로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지켜야지. 은퇴한 지 얼마 안 돼 박 씨는 경로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년배들이 건강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걷긴 하지만 매일 새벽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네요. 실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그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떠벌리지 않았다. 그 대신 관리 습관과 긍정적인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의 시선은 아픈 어르신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든든한 사람으로 굳어졌다. 그래서인지 회계 역할도 행사 진행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맡겨졌다. 노철 형님이 하면 틀림없지. 그 말에 그는 볼펜을 쥔 손을 한 번 더 꼭 다잡았다. 술잔이 오가던 자리에서 누군가 넌지시 물었다. 야, 너 퇴직금 좀 받았을 거 아냐? 요즘 뭐에 투자해? 순간 주위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답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 돈 얘기는 집안에서도 최소한만 하고 밖에서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어. 짧고 분명한 대답. 더 묻던 친구들도 머쓱해져 화제를 돌렸다. 그날 이후 그는 금전 문제로 사람들과 어긋나는 일 없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었다. 노철이는 믿음직해. 돈 얘기로 사람 불편하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딸과 사위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야. 너희 둘은 잘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결코 험한 말이나 흉을 내뱉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오히려 부드러운 공기를 만들어 주었고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대화해야겠네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언어는 상처가 아닌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예시를 자주 떠올렸다. 그때 집만 샀어도 말이지. 동창들이 과거 후회로 목소리를 높일 때 박 씨는 말끝을 달리했다. 맞아. 나도 그땐 놓쳤지. 그래서 요즘은 작게라도 매달 저축하려고. 그게 내 교훈이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힘으로 바꿔내는 언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흘리듯 꺼냈다. 저 집 요즘 어렵다더라.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나올 때 박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 차라리 다음에 같이 등산 갈 얘기를 하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고 대화는 금세 즐거운 쪽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속으로 느꼈다. 노철이랑 있으면 뒷말이 사라져서 편하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도 그에게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공책에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새벽 걷기 성공. 아내랑 저녁 식탁에서 웃음 나눔. 외로움은 글로 쓰니 덜컥 사라졌다. 글로 감정을 풀어내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그리고 주 1회 서예 모임, 월 2회 봉사활동, 동네 어르신들과의 산책. 그는 작은 만남으로 일상의 빈틈을 채워갔다. 밤마다 메시지 대신 일기로 외로움을 달래니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서랍 속에 놓인 낡은 볼펜은 여전히 잉크가 말라 있었지만 박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 볼펜은 이제 내 말의 무게를 대신 알려주는구나. 함부로 흘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적어야 한다는 걸. 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가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솔솔 불던 2025년 4월, 경로당에서 작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노래자랑 순서의 사회자가 그를 불렀다. 오늘 사회는 박노철 어르신께서 맡아주십니다. 박 씨는 잠시 볼펜을 주머니에 쥔 채 무대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저분은 늘 말이 깔끔해서 좋아. 괜히 몸 약하다 소문내는 분들하고는 다르잖아. 무대 위에 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과거 직장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노래하시면 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 한마디에 장내가 환해졌다. 말의 무게가 달라진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오랜 친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철아, 너 퇴직금 좀 남아있지? 이번에 좋은 투자 자리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고민하며 갈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단호한 대답을 내뱉었다. 미안하다. 우리 집은 돈은 가족 외에는 일절 안 쓰기로 원칙을 세웠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너답다. 괜히 물어봤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볼펜을 꺼내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내 말을 지켜냈다. 지켜낸 말이 나를 지켰다. 며칠 뒤 딸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도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다. 딸이 언성을 높이려 할 때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너희는 아직 젊다. 다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남기지 말아라.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으니까. 식탁은 다시 차분해졌고 딸은 고개를 떨구며 사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평화로워. 그 말에 그는 서랍 속 볼펜이 떠올랐다. 더 이상 말라버린 잉크가 아닌 마음을 적시는 힘으로 남아 있었다. 동창들이 모여 과거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때만 집을 샀어도 지금은 부자지. 나는 IMF 때 다 날려서 아직도 힘들다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나도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래. 내 말 들으니까 괜히 희망이 생기네. 그날 모임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위로와 자극을 동시에 받았다. 외로움이 몰려오는 밤, 그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종이에 적었다. 오늘 아내와 산책, 딸과 사위는 화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킴. 외로움은 글 속에서 사라졌다. 적어 내려가며 그는 알았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약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건강은 자랑하지 않고 관리로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원칙을 지켜 밖으로 새지 않았습니다. 가족 갈등은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만남으로 달랬습니다. 그 결과 제 노후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노철 씨는 낡은 볼펜을 조용히 서재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이 볼펜은 글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적어주는구나. 햇살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히 미소 짓게 했다. 그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과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여러분, 실제 통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확인되었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인 세대에서는 빈곤율이 51.5%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충격적인 실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단순한 수치 이상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1%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5% 내외 수준인 걸 감안하면 노인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빈곤이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한 이유로는 여러 연구가 지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고용 형태, 직종 종류, 생애 노동기간 등이 노후 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은퇴 전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구조를 쌓아왔느냐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에 직결된다는 뜻이죠. 또한 노인의 말과 대화 방식, 사회적 소통 능력은 고립감이나 외로움, 관계 단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발음과 유창성 변화나 인지, 처리 변화 등으로 대화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화 참여, 폭이 좁아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노인이 일상 대화를 덜 하게 되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언어 윤리 차원이 아니라 노후의 재정 안전, 인간관계 유지, 인지 건강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의 사례에서 보셨던 말 한마디가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실질적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장 가능한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 노인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노후 소득 기반을 보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부양가족이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정책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소득 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실행과 책임을 지역 단위에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처럼 노인이 자신의 상태나 자산, 가족사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느라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말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정보 노출에 대한 보호 장치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복지센터나 주민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언어 사용 정보 노출의 위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말의 경계 설정과 응답 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정보자산 정보가 무단 유출되거나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차원의 감시, 체계나 신고, 창구, 구축이 필요하죠.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 프라이버시 권리법을 두고 있으며 노인이 겪는 정보 노출 문제와 통신사기 위험을 줄이는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무료로 제공해 노인들이 자신의 정보 노출과 언어 사용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중심으로 고령자 말 관리 워크숍 또는 노년 언어 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 커뮤니케이션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복지센터에서 노인에게 무료 상담 창구를 개설해 노인이 말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압박 부담감 느낄 때 상담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도 유용하죠. 결국 개인의 말 습관이 바뀌어야 하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법률 보호 해외 플러스 모범 사례의 도입이 모여야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 자루에 볼펜이 있습니다. 잉크는 말라 더는 글씨를 남기지 못하지만 손끝에 쥐어보면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펜. 어떤 이는 그 펜처럼 잉크가 다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기회를 잃고 돈 이야기에 발목 잡혀 사람을 잃고 가족의 흉을 흘려 집안의 평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텅 빈 방에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펜을 품위 있게 사용했습니다. 건강을 걱정 대신 관리로 바꾸어 말했고 재산은 원칙으로 지켰으며 가족에게는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를 건넸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후는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그것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로 노후를 잃었고 누군가는 절제와 침묵으로 품격을 지켰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흘리고 있나요? 자식들 앞에서 던진 한숨,
친구 앞에서 자랑처럼 내뱉은 돈 이야기, 배우자 앞에서 쏟아낸 불평,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노후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지킬지 아니면 무너뜨릴지는 지금 내 입술 끝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은 걱정 대신 관리 습관으로 말하고, 돈은 원칙으로 지키며, 가족은 흉이 아닌 위로로 감싸고,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남기고, 남의 이야기는 흉이 아닌 칭찬으로 돌려주고,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리는 것. 그 단순한 지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족쇄를 끊고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두렵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다 대신 나는 오늘도 걸어나간다. 돈이 있다 대신 우리 집은 원칙이 있다. 후회된다 대신 그때 배운 덕분에 지금은 준비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노후가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노년은 겨울 같은 계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지를 치워내야 새싹이 돋듯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마음만 가꾸면 우리의 노후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계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 그리고 그 답이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빈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고통의 흔적으로 얼룩질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품격과 평화의 기록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후자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한 웃음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눈물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